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천치 바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공식화되면서 민주당의 위기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 들어온 북한 소식부터 이제 짚어보겠는데 이 김여정이 또 굉장히 수위 높은 말을 쏟아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천치 바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전응아, 모저리 이런 표현까지 쓴 적은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김여정이 또 막말을 쏟아내고 있을까? 그것은 아마 최근에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미일 대북 공조가 긴밀하게 지금 잘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발, 이런 거에 대한 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지도부는요. 과거 6.25 직전하고 비슷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발전이 안 됐어요. 그때도 6.25 남침을 하면서 우리가 밀고 내려갈 테니까 남로당 등 남조선의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라. 또 들고 일어날 것이다 라는 판단 때문에 6.25 남침을 했단 말이죠.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동조하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꽤 있죠.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이 세워놓고 있는 이 계획이 있는데 이거에 동조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운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지난 8월에 이미 나는 윤석열 대통령 인간 자체가 싫다라는 말을 김여정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런 아주 저급하고 수준이 낮은 이런 막말을 담화문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 북한. 이 북한의 지도부야말로 정말 천치바보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북한의 문을 걸어 닫고 말이죠. 북한 주민을 굶기고 있는 그러면서도 핵 개발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북한의 지도부야말로 사실은 천치바보인데 결국 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의 현 주소를 그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은 한미의 대북 추가 제재 추진 그리고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검토에 대해서 여기 이 부분에서 되게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한 말이 문재인 정부 때는 최소한 서울이 관역은 아니었다. 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특히 이제 김정은 이 정권 들어와서 이제 전면에서 북한의 입장을 얘기하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이제 강경 발언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지난주에 ICBM 실험 발사를 하면서 그걸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딸까지 대동을 하면서 그래서 북한의 군사력은 이 정도 됐다라는 걸 세계에 보여줬고 이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또 이제 제재라는 이런 카드를 꺼내려고 하니까 김여정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여정이 그런 강한 말을 할 때는 그 전에 이제 최선희 부상이 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입장은 일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것을 도발이라고 규정을 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게 일관되게 있고 그리고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이런 원칙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가 도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이게 도발의 명분을 쌓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까 김영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김여정 부부장이 심하게 얘기를 했죠.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의 복사판이다. 그때도 어리석은 망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한 모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되풀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됐던 7차 핵실험이랄지 그리고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력 증강에 이런 것들을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특히 이제 2020년에 6월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도 그 전에 김여정이 나와서 폭파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위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도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강하게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족들이 요구하신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이런 것들은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입니다. 이제 국가가 답하라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경제가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외교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를 향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네. 기자들은 이제 만나면 질문을 항상 측근들이 구속이 되는데 뭐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 질문을 항상 던지거든요. 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특별한 전략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굳이 있다면은 일단은 좀 버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보통의 경우라면은 당 대표의 측근들이 이런 부패 비리 혐의 때문에 구속이 된 상태라면은 대국민 사죄해야죠. 당원들께도 죄송하다 그래야 되고, 그리고 사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런 그 사법 리스크를 아마 미리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이고 또 당대표까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다른 전략은 없이 일단은 버티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측근들이 전부 다 지금 뭐 부패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된 상황인데도 이것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고 민주주의 후퇴라고 하는 전혀 맥락에 닿지 않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은 특별한 전략이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은 그냥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이 잘 방어해 주기를 바라는 오직 그 마음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측근들이 구속이 됐는데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그냥 야당 탄압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다라는 얘기만 녹음기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의 지금 많은 의원들은 속이 사실 부글부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의 리스크가 전체 민주당의 리스크가 돼버렸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지, 그래서 이제 다른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예정된 일이다. 결국 민주당의 내부 분열은 피할 수 없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깔끔하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죠.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의 이제 분열로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당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 당내에서 상당히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김용 부원장은 이제 당직을 어제 사퇴를 했고 정진상 실장 역시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당에서는 구속적 부심 결과를 보고 이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약간의 어쨌든 당장에 좀 부담은 좀 덜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또 당의 일각에서는 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당직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당이 전사적으로 나서서 방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 성남시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 당에 함께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또 구속이 되니 이제 당원 80조에서 뇌물로 인해서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또 당무를 정지해야 되지 않느냐, 당원권을 정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아직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에서 좀 분란이 있는 것처럼, 이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럴 때 일단은 두 사람의 당직 문제, 거취 문제를 좀 정리를 함으로써 우선은 당에 좀 부담을 덜고 이재명 대표와 당이 앞으로 있을 예산안이나 국정조사 등 어떤 민생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계기는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 측
측근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놓고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발언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침묵을 이어가고 있죠.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과 어제 이 대표의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기다리시는 네, 대표님 그 사법 리스크를 당이 떠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이 직접 해명이나 유감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좀 어떠실까요? 대표님 측근들이 대표님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민주당이 하신 건 어떻게 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검무죄, 무검유죄.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을 갖춘 나라고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 말도 어려워요.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무슨 말인지. 사실은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검찰이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 얘기는, 아니면 또 민주당의 얘기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사실 이재명 대표는 뭐 대장동 사업 이런 게 단군 이래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런 그 단군 이래의 최대 치적,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었던 많은 지금 민간업자들이 하나하나 입을 열면서 그게 아닌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배당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든 게 지금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게 이재명 대표 아니냐 말이죠. 지금 이제 소위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뭐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전부 다 입을 열고 있어요. 또 이것이 그때 만들어진 돈이 뭐 여러 가지 그 대선 자금이라든지 성남시장 때 그 자금이라든지 그러니까 마치 저수지에 돈을 정치 자금을 묻어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 비리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맞죠. 그거 하라고 세금을 들여가지고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그냥 그러면은 그냥 못 본 채 하는 게 그런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대한민국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죄를 하는 게 맞다. 유검무죄, 뭐 무검유죄 이런 어려운 말 얘기할 그런 그 타임이 절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른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가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야당 의원들도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겉으로는 단일 대우로 뭉쳐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의 속내는 매우 복잡하리라고 생각하고 네.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당이 이럴 때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네, 지금 총선 앞두고서 당이 분열하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거든요. 저는 뭐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조기 복귀설이 이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좀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일부 의원들이 뭐 미국에 간다라는 이제 뭐 이런 오보도 좀 있었고요. 예. 조기 귀국설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작년 6월에 미국에 갔을 때 이제 1년 계획으로 갔고 거기에서 상당히 그 한국의 외교 안보나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아마 이제 책도 쓰는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뭐 플랜 B, 아까 이제 장동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마치 뭐 민주당이 지금 위기가 있고 뭔가 분열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플랜 B랄지 뭐 이낙연 조기 귀국설, 뭐 대안 이런 등등을 할 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특정인이 거론이 된다거나 어떤 특정 세력들이 모여서 당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밖에서 바라는 희망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뭐 민주당이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 속내가 더 복잡할 것 같고요. 지금은 민생에 더 전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안 처리 후에 본격적으로 국조에 나서기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그동안 여야 입장이 상당히 나뉘었고 어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좀 힘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된 겁니까? 일단 그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가 연말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민생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예. 이것을 이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예산안을 계속 그 통과시키지 못하고 질질 끌게 되면은 이 무능하다는 얘기를 듣기가 쉽겠죠. 그다음에 국정 운영이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 자체가 너무나 큰 대형 참사입니다. 이것을 그 국회에서 그야말로 그 대의기관인 그 국회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특별한 어떤 국정조사가 됐든 이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가기에는 좀 무책임하다는 얘기를 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도 이것은 안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 국민 여론도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국정조사가 됐든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높단 말이죠. 그런 여론이.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그다음에 뭐 민주당이야 국정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국정조사나 특검만 주장하면은 이것은 발목 잡기다 말이죠. 국정에 대한 발목 잡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듭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조사 내용을 좀 이렇게 짚어봤더니 뭐 나중에는 이제 빠졌습니다. 이 대상 기관에 대해서 대통령실 경호실이 있었거든요. 대통령 경호처가 있었는데 이게 용산 참사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대통령실 경호처가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민주당이 주장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정말 예상치 못했고 그러면 과연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때 충분히 이태원의 경찰이나 이런 병력들, 그러니까 충분히 배치되지 못했다. 그것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함에 따라서 과하게 대통령 경호에 인력이 많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도 문제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를 이번에 처음에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여야 합의 과정에서 빠졌지만 앞으로 지금 국정조사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정조사에 진지하게 하는 것을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그냥 민심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그리고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꼼수로서 국정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이 과정에서 밝혀진다면 앞으로 경호처나 다른 또 이런 쪽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경호처가 만약에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집무실 이전 문제,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이제 동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극비 사항 이런 게 이제 정치 쟁점화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국정조사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무실 이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정쟁으로 가면서 정말 이태원 참사의 그 본질적인 원인 규명을 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야당에서도 결국은 이제 경호처를 제외하는 것을 합의를 해준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잘된 일이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국정조사는 정말 국민들 또 피해 가족들이 확실하게 납득할 정도의 정확한 국정조사가 되는 게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